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사연 읽어주시는 분 목소리가 좋아서 라디오 삼아 자주 듣고 있어요. 사실 제 직업이 웨딩 플래너라서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혼 부부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처럼 남자 바람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가 꽤 돼요.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일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진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딩 플래너들은 남자 보는 눈이 좀 까다로워요. 옆에서 보는 게 많으니까 아예 전 남자 못 믿겠어요. 그냥 혼자 살래요 하고 비혼 선언하는 후배들도 꽤 되고요. 저 역시 결혼할 남자는 나름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결국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겪었던 그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정말 아휴, 친구들이 책으로 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파란만장했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 정말 친한 지인들 몇 명 빼곤 모르는 일인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던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커서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직업도 변호사에 집안도 엄청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라서 퇴직연금이 제법 됐거든요. 결혼정보회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1등급 신랑감이라는 걸요. 전 이 남자를 대학교 시절 과 미팅으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사회인이 된 후 만났다면 감히 제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였겠죠. 저는 전문대 졸업에 외모도 그럭저럭 생긴 수준이고요. 변변한 기술도 없어서 작은 회사들만 전전하다 간신히 웨딩 플래너가 돼 먹고 살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연애 시절 주변에서 저와 남자친구의 소위 급 차이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고시생일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과 뒷바라지에 힘들었지만 적어도 남자친구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진 않았으니까요. 고시 합격한 다음 고무신 거꾸로 신는 남자들 많다고 하잖아요. 제 남자친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 날 버리는 건 아닌지 온갖 피해망상에 시달렸었죠. 게다가 설상가상 남자친구가 꽤 큰 법률 사무소에 취직하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주말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부모님은 이러다가 남자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였죠. 특히 엄마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기도 한다더라. 그냥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해. 하고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상훈이 로펌 들어간 지 아직 반년도 안 됐어.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회사에 좀 적응할 때까진 기다려줘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고시 뒷바라지 하면서 4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해. 뭐 더 언제까지 기다려? 너 이제 내년이면 33인데 그때 가서 상훈이 마음 바뀌면 어떡할 건데? 뭐 고소해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거사. 너 지금 자존심 챙길 때 아니야. 얼른 결혼하자고 해. 그놈의 결혼. 아 진짜 그만 좀 해. 내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그런 걸 내색하진 않았어요. 이제 막 취업해서 회사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주말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설레는 마음에 힘줘서 꾸민 다음 남자친구를 기다렸어요. 보통 데이트를 하면 남자친구가 차를 끌고 저희 집까지 와줬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자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서 좀 이상하다 싶었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더라고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할 때쯤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남자친구의 차였어요. 저는 얼른 내려가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미안, 차가 좀 막혀서. 남자친구는 평소와 좀 달랐어요. 표정도 딱딱하고 제 쪽으로는 시선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건성으로 그래, 그래 라고 대답만 하는 게 도저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마치 마음이 뜬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드디어 제게 헤어지자고 말하려 한다는 걸요. 순식간에 눈앞이 뿌얘지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모르게 눈물을 훔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놨어요. 이대로 계속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았거든요. 더 안 먹어? 벌써 다 먹었어? 응, 여기 맛이 별로다. 그래? 그럼 이제 디저트 먹을까? 됐어, 맛이 별로라니까.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아무리 그래도 디저트는 먹고 가자. 나 아직 덜 먹었단 말이야. 당황한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지만 모른 척 밖으로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허둥지둥 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스럽게 묻는 남자친구를 보니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다 눈치채게 해놓고 또 이렇게 걱정해주는 건 뭔지, 나쁜 사람 되기는 싫다 이건가 싶어 화가 났죠.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된 뒤로 쭉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문득 더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할 말 있어 보이는데 그냥 지금 빨리 해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남자친구가 무슨 헛소리야, 할 말은 무슨 할 말 하고 말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뭐야? 눈치챈 거야? 하더군요. 역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내가 널 하루 이틀 만나? 네 눈빛만 봐도 알아. 아까부터 계속 할 말 있었는데 못하고 안절부절했잖아. 뭔데? 빨리 얘기해. 그게 실은... 머뭇거리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차에서 얘기하게? 그냥 여기서 얘기해. 잠깐만, 먼저 보여줄 게 있어. 저를 차 뒤편으로 데려간 남자친구가 갑자기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러자 트렁크에선 상상도 못할 게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풍선과 꽃, 그리고 나와 결혼해줘 은정아 라고 쓰여진 현수막이었어요.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전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향해 이게 뭐야? 하고 물었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원래는 더 예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꽃집에서 예약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서 꽃 다시 사느라고 늦었던 거야. 그리고 밥 다 먹고 디저트 나올 때 피아니스트가 네가 좋아하는 라라랜드 OST 연주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멋지게 무릎 꿇고 청혼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 바보야.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하고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몰랐지. 자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헤어지자고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뭐? 청혼하려니까 너무 긴장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왜 헤어지자고 해?
나 변호사 만들어준 게 누군데. 갑자기 서름이 복받치더라고요. 전 어느새 코를 훌쩍이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몰라. 주변에서 자꾸 그러잖아. 너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 나 뻥 차버릴 거라고. 그런 헛소리를 믿었단 말이야? 나 고시 공부하는 동안 네가 밥 사줘, 영양제 사줘,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 줘. 나 지금 다니는 사무실 면접 볼 때도 네 월급 다 털어서 나 제일 좋은 양복에 구두까지 해줬잖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무슨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난 정말 행운이다. 이 여자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 여자 놓치면 나 진짜 바보 똥멍청이다. 변호사 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남자친구의 허풍 아닌 허풍에 어느새 저는 펑펑 울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 결혼하자, 은정아. 하고 말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프로포즈였죠.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했고요. 걱정했던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흔쾌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만큼 내가 우리 며느리 정말 귀하게 아껴줄게. 하고 말씀하셔서 저를 또 울렸습니다. 명색이 제 직업이 웨딩 플래너다 보니까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업계 관계자분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스드메며 식장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착착 골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바빠서 결혼 준비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때문에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어요. 싸운 다음 날 꼭 꽃을 들고 나타나선 잘못했다고 애교를 부리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일하게 딱 하나 걱정이 있다면 바로 제 살이었어요. 급하게 식을 잡느라고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뭘 굳이 결혼한다고 살을 빼려고 해. 내 눈엔 충분히 날씬한데. 그리고 어차피 그날 오는 하객들은 자기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신경도 안 쓸 거라고 하고 말했지만 신부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뜩이나 큰 키에 통통한 체격이 콤플렉스였던 저는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혹독하게 살을 뺐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통뼈 때문인지 겉모습엔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참 속상했죠. 결혼식까지 디데이를 세면서 매일 체중계 위에 올라가 1g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날도 헬스장에서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샤워까지 끝내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죠. 네, 웨딩 플래너 이은정입니다. 여보세요? 상훈 오빠 여자친구분 맞나요? 대뜸 제 남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뭔가 쎄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한껏 날선 목소리로 그런데 누구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눈치였어요. 태연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상훈 오빠랑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인데요. 상훈 오빠 핸드폰 보고 몰래 연락드린 거예요.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더군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 왜 오빠 거리는지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건지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미인이었어요. 흰 피부에 커다란 눈동자,
도톰한 입술, 게다가 저와는 다르게 체구도 갸날프고 말라선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스스로가 좀 위축됐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전 강세영이라고 해요.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훈 오빠랑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도 변호사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냥 격리팀에서 서류 정리하고 비품 관리하는 일이에요. 잡일이죠 뭐. 아, 네. 근데 전 왜 갑자기 보자고... 먼저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여자는 갑자기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까만 배경에 흰 점, 뭔가 했더니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더군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귀엽죠? 이제 3개월 됐어요. 상훈 오빠랑 제 아이예요. 여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저 상훈 오빠 애 임신했다고요. 이 뱃속에. 그게 무슨... 헛소리 하지 마요. 상훈이가 지금 당신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온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뇨. 못 믿겠으면 여기로 상훈 오빠 불러볼까요? 삼자 되면 해요.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정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맞아요. 제 남자친구였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니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대로 기절할 것 같은 정신을 꽉 붙잡고 간신히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새 다가온 남자친구는 대뜸 그 여자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강세영,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러다 그냥 내 새끼 애비 없는 자식 되게 생겼는데 뭘 더 어떻게 기다려?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오빠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내 입으로 다 줄줄이 말했겠어? 오빠 진짜 너무해.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여자는 급기야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것도 어찌나 예쁘던지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가련해 보이더군요. 남자친구도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만 울어, 세영아. 이러다 우리 애기 놀라겠다. 응? 이제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먼저 집에 가 있어. 하고 그 여자를 달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는 훌쩍이면서 저 보란 듯이 일찍 와야 돼? 나 더는 기다리는 거 싫어, 오빠. 하고 교태를 부리더군요. 남자친구는 지 새끼 뵌 여자가 아무래도 걱정됐는지 카페 밖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수 택시를 태워 보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멍청하게 카페 안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야 하는 건데 남자친구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자친구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죠. 결국 제가 먼저 뭐야? 방금 그 여자는? 이거 꿈이야?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은데? 이거 꿈인 거지?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가 안타깝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정아,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저를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미안? 뭐가 미안한데? 네가 진짜 저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진짜 저 여자 뱃속에 네 애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 바람이라니 하룻밤 실수였어. 평소에도 대놓고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녔는데 너 생각해서 칼같이 거리 뒀다고. 그런데 회삿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정신 차려보니까 모텔이었어.
네가 알게 할 생각은 절대 없었는데 미안하다. 너무 충격적인 진실에 사지가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진짜 나 버리고 저 여자한테 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세영이는 내 애를 가졌잖아. 짐승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내 애를 모른 척해. 책임져야지. 그럼 나는? 4년 동안 뼈 빠져라 네 뒷바라지한 나는, 응? 미안하다. 너라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머뭇대다가 그대로 뒤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전 그대로 달려가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는지 악소리를 내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뭐가 어쩌고 어째?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너만 보면서 살았는데 나 이제 32인데 어디서 좋은 남자를 만나? 꽃다운 시절은 다 지났는데. 왜 이래 은정아,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고시 붙은 거 절반은 내 덕인 거 아냐?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나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갈아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룻밤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애가 생겨버린 걸 어떡해? 이미 들어선 애를 그럼 지우라고 해? 내가 너를 몰라? 너 착한 척하지만 냉철할 땐 누구보다 냉철하잖아. 그 여자가 네 맘에 안 들었으면 너 그 애 지우라고 말하고도 남았을 놈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 전 급기야 아이처럼 소리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짜증스럽게 바라보던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게. 너도 너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 그리고 결혼식 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 같은 건 전부 내가 낼게. 따로 모아서 알려주라. 그 외엔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울고 있는 저를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다니. 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를 함께했던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남자친구와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련스럽게 남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매달려봤지만 한번 돌아선 남자의 마음은 다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파혼 후 거의 1년 넘게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는 상간녀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와 들어가려 했던 신혼집에서 그 상간녀와 예쁜 딸까지 낳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남자친구네 집에서 그 여자를 반대해서 정식으로 식을 못 올렸다는 거 정도일까요? 또 회사에도 바람핀 게 다 소문이 나서 결국 잘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그 자식은 변호사고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도 그 두 년놈처럼 얼른 훨훨 털고 일어나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좁은 동네라서 제가 파혼당했다는 소문이 쫙 돌았던 것도 한몫했죠.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30년 넘게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도망친 거였죠. 부모님은 뒤늦은 딸의 독립을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끝내는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전세를 구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본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물가도 비싼데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은 또 왜 그리 많은지. 각종 공과금에 전세 대출 이자까지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급하게 다시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서울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어찌나 많던지 파혼의 아픔에 힘겨워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그 동료의 목까지 일을 떠맡게 됐어요. 이 신부님은 결혼이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드레스샵이랑 메이크업샵을 바꾸고 싶대. 좀 까다로우니까 잘 좀 케어 부탁할게. 시기 당장 다음 주인데 샵을 다 바꾼다고? 예약이 되려나? 신랑이 사업하는데 엄청 부자거든. 돈을 따따블로 내겠대. 내가 플래너 바뀔 거라고 얘기는 다 해뒀으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 나눠봐. 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돈을 따따블로 내겠다는 건지. 그런 남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얼굴도 모르는 신부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상담실로 그 커플이 들어왔을 때 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비 신부는 다름 아닌 5년 전 저를 파혼시켰던 그 상간녀였어요. 혹시나 하고 이름을 확인해 보니 강세영, 그 상간녀가 맞았습니다. 저희 새로 담당하게 된 플래너님이시라고요? 잘 부탁드려요. 상간녀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저 남자 옆에 착 달라붙어서 오빠, 그냥 드레스 두 벌 하면 안 돼? 다 마음에 드는데 중간에 갈아입으면 되잖아. 응? 아, 그리고 내가 찜해둔 그 가방 백화점에 들어왔대. 이따 점심 먹고 바로 사러 가자. 하면서 온갖 교태를 다 피우더군요. 도대체 지 남편은 어디다 두고 새 남자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부님, 혹시 재혼이신가요? 하고 묻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자한테 눈웃음을 살살 치던 상간녀가 바로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재혼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초혼이죠.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 제가 담당했던 신부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요.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죠. 뭐야, 진짜.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처녀한테 재혼거려? 재수없게. 당신이랑은 기분 나빠서 같이 못하겠으니까 플래너 바꿔주세요. 상간녀는 과하게 화를 내면서 남자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대표님에게 엄청 깨졌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 건성으로 사과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간녀가 왜 서울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알게 된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전 남자친구가 기업 소송에 잘못 엮여서 크게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것도 쫄딱 망한 모양이었어요. 하긴 변호사도 결국 영업싸움인데 전 남자친구는 그런 쪽으론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던 상간녀에겐 날벼락이었겠죠.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씀씀이 때문에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더군요. 그걸 알게 된 전 남자친구가 난리를 쳤고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돈도 없는 그지 새끼랑은 못 살겠다면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아파 낳은 딸까지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였죠. 상훈이 그 자식도 어쩌다 그런 여우한테 홀려선 정식으로 식은 안 올렸어도 애 낳고 몇 년을 같이 살았니? 식 안 올린 게 억울하다고 둘이 같이 웨딩드레스랑 양복 입고 웨딩 스냅을 찍네 어쩌네 꼴값까지 떨어놓고. 유독 저랑 친했던 고향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줬어요. 그래도 하늘도 마냥 무심하진 않으시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 난다고. 죄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든 벌은 내려주셨어. 그 상간녀도 결국은 천벌 받을 거야. 전 그런 친구에게 무심히 말했습니다. 그 천벌 내가 내려주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전 친구에게 상간녀가 새로운 남자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란 사실을 알려줬어요. 친구는 자기가 더 흥분해선 야, 이건 하늘이 복수하라고 너에게 준 기회다. 그 상간녀 아주 밟아버려. 하고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정말 신이 제 복수를 돕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는 기어이 새로 웨딩 플래너를 교체하고 서비스까지 잔뜩 받아냈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런 진상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그 여자 딱 봐도 보통이 아니야. 아주 지 신랑 앞에선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신랑만 없으면 플래너한테 갑질이 말도 못해. 그 예비 신랑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참 좋아 보이던데 어쩌다 그런 여자한테 걸렸는지. 그 상간녀가 이번엔 아주 제대로 된 남자를 골랐더라고요. 지난번엔 상간녀를 다시 만났다는 충격 때문에 신랑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잘생기고 매너 좋고 돈 잘 쓰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상간녀가 사실상 재혼에 애까지 딸려있는 여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 이렇게 좋은 남자가 상간녀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순 없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저 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것 뿐이면서요. 상간녀가 저를 기억조차 못한다는 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전 상간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상간녀만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하게 두고 싶진 않았어요. 상간녀의 결혼식 전날, 저는 마침내 상간녀의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랑님, 신부님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씀하시지 말고 저랑 둘이서만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예비 신랑은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나오지 않으려 하는 걸 계속 설득해서 마침내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자에게 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고향 친구들이 보내준 전 남자친구와 상간녀의 웨딩 스냅 사진이 담겨 있었죠. 멋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진짜 결혼 사진 같아 보였어요. 이건 대체...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전 남자친구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서 파혼했지만요. 임신이요? 설마 신부님이 얘기 안 하던가요? 다른 남자랑 5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마련해뒀던 신혼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았다고. 하긴 그 여자는 저를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자조 섞인 말에 남자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자가 제게 지금 하신 말씀 다 사실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못 믿겠으면 그냥 상간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발뺌하면 제 전 남자친구, 아니 그 상간녀 전 남편을 불러다가 삼자 대면해도 좋아요. 애 버리고 도망간 상간녀 때문에 지금 죽지 못해 산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벌게져서 일도 나 몰라라 하고 상간녀 찾으러 다니고 있대요. 참나. 우선 세영이를 직접 여기로 불러서 물어보죠. 남자는 곧바로 상간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간녀는 내일이 당장 식인데 이 시간에 어딜 나가냐,
피부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 어쩐다 하더니만 남자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바로 나오더군요. 오빠, 식 전날 갑자기 이 플래너가 여기 왜 있어? 여자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여전히 제가 누군지 모르는 그 멍청한 모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에게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쪽 남편한테 파혼당했던 여자라고 하면 기억하려나?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아챘는지 상간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게 참 볼만하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났나 보네. 남편하고 딸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당신 남편은 알아요? 헛소리 하지 마! 제 말에 당황한 여자는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남자에게 달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여기서 저 미친 여자하고 단둘이 뭘 한 거야? 저 X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알았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발뺌하는 모습이 참 추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했을 줄 알고? 캥기는 게 있나 봐? 캥기긴 뭐가 캥겨? 너 대체 뭐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따라오긴 누가 따라와? 서울에 먼저 올라온 건 난데. 넌 그동안 신혼생활 즐기랴 애 낳고 키우랴 바빴잖아. 자꾸 무슨 헛소리야. 난 그 쫌팽이 자식이랑 혼인신고 안 했어.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법 외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나 봐? 제 말에 상간녀는 아무 말 못하고 바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그걸 보던 상간녀의 예비 신랑이 플래너님 말이 전부 사실 맞구나. 처음부터 과거를 속이고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다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걸 어떡해. 오빠가 내 과거 때문에 나를 버릴까봐 무서웠단 말이야. 내가 오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잃고 싶지 않았어. 상간녀는 정말 난 X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가증스럽게 불쌍한 척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준비하고 있던 또 하나의 폭탄을 날렸습니다. 작정하고 접근한 거 정말 아니야? 네 전남편은 대형 로펌 다니는 변호사라서 아예 작정하고 접근한 거잖아. 네가 회사 동료들이랑 나눴던 회사 메신저에 다 남아있던데? 돈 많은 변호사 어떻게든 꼬셔서 팔자 필 거다 두고 봐라. 여자친구 있는 게 대수냐? 임신이라도 해서 발목 잡을 거다. 네 전남편이 회사 동료들한테 그 얘기 전해 듣고 아주 난리가 났어. 너 가만 안 둘 것 같던데 몸 조심해. 그 말에 상간녀는 가증스럽게 불쌍한 척하던 가면을 벗고 저를 죽일 것처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예비 신랑도 정신을 차린 것 같더군요. 너랑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오빠,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만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판인데 그깟 결혼식 없는 게 대수야? 우리 부모님이랑 친척들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 먼저 일어난다. 어쩌면 이게 너랑 만나는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르겠다. 남자는 그대로 상간녀를 뒤로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플래너님에겐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와중에 저한테 인사를 잊지 않더라고요. 저도 넉나간 상간녀를 두고 그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그 예비 신랑에게 파혼당했습니다. 바로 식 직전에 파혼한 거라서 위약금이 장난 아니었는데 돈 많은 집안이라 그런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전 상간녀가 칼이라도 들고 찾아오지 않을까 내심 긴장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상간녀는 파혼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고향 친구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지 매일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하긴
전 남자친구 어머니 말로는 사치가 정말 심했다고 했어요. 명품 브랜드에서 옷과 가방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재 끼고 밥도 파인다이닝이나 미슐랭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해서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 때도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치하는 버릇을 못 고쳐서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죠. 아마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파혼으로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만 거예요. 개인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무린 만큼 거둔다더니 아마 제가 복수하지 않았어도 상간녀는 결국 스스로 파멸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복수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한동안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인간 불신과 우울증 때문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다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 덕분이죠. 같은 여자한테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누구보다 제 아픔을 잘 이해해줘요. 이쯤에서 아마 제 남편이 누구인지 눈치챈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제 남편은 상간녀의 예비 신랑이었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사실 상간녀와 파혼한 후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몹쓸 여자와 결혼 못하게 막는 게 이 남자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괜히 제 복수에 이 남자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서 괴로웠죠. 그래서 자주 불러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게 되더군요. 혹시라도 허튼 생각할까봐 걱정돼서요. 근데 서로 비슷한 아픔을 공유한 덕분일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느 날 대뜸 꽃다발을 내밀면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땐 상간녀의 전 남자였다는 게 영 찜찜해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였습니다. 2년 가까이 제 주변을 맴돌면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부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결국 저는 한결같이 저만 보는 남편에게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랑 결혼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더니 지금까지도 남편은 제게 참 잘해줘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요. 회식 때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제 몫까지 따로 사다 줘요. 휴일에는 뒤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 육아도 전담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설마 제가 상간녀의 예비 신랑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에도 찬란한 해가 뜰 거예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